이걸 하면서 궁금했던 건 과연 미라는 무슨 맛일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로코와 함께하는 화학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따단. 애국가가 퍼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K화학이라 하면 여러 가지 예상이 되실 텐데 가장 저렴한 방식의 혹은 가장 친근한 방식의 K화학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의 기대를 깨뜨려 드릴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죠. 세 분 중에 두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장영실 선생님과 허준 선생님이 있고 마지막 빨갛게 네모된 부분을 모르실 텐데 네. 저분이 이제 이태규 박사님이라는 아시죠? 이태규 박사님, 민태기 박사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조선의 아인슈타인 할 때. 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후보이시기도 하고 노벨상 후보 선정을 하는 선정위원으로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이분이 처음으로 저는 이제 대한화학회라는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그걸 만드셨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조선화학회라는 이름이었다가 대한화학회로 바뀌게 됩니다. 네. 네. 제일 연구했던 거는 그 흔히 우리가 슬라임이라고 부르는 비뉴턴 유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델을 연구를 많이 하셨었고요. 네. 올해 나왔던 논문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기 합성하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K 신서시스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제가 지금부터 2시간 한다 그러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의 화학자 특집이라고 하려다가 K화학으로서 최대한 이상한 거를 챙겨오자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주제는 바로 꼼장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안 되니까 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꼼장어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아, 그래요? 꼼장어가 화학이랑 무슨 그러니까. 관련이 있죠? 화학이 없는 곳은 사실 없는데 알고 싶지 않을 뿐이죠. 이 꼼장어라는 게 역사가 한 6.25 전쟁 때 시작이 됐대요. 네. 그전에는 꼼장어를 안 먹고 꼼장어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가방이나 구두나 아 진짜? 꼼장어로? 이용도였대요, 원래 꼼장어 가죽이. 그래서 그걸 진짜? 벗기고 속에 있는 건 버렸대요. 근데 6.25 전쟁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부산 지역에서 이 배고픔을 면하려고 꼼장어를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꼼장어가 유명한 게 그쵸. 거기서 먹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선 이 꼼장어는 우리가 꿈틀꿈틀거리고 꼼지락대니까 꼼장어라 그러는 거지 네. 원래 이름은 이제 먹장어라는 거를 아는 분도 많으시겠죠. 네. 근데 이게 장어라는 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급 장어, 덮밥 같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흔히 생명체를 구분하는 걸 학교할 때부터 종속 과목 강문계 막 이렇게 그렇죠, 구분하는 게 하죠. 있었어요. 먹장어를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개는 동물입니다. 동물계, 식물계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무는 척삭동물문이에요. 척삭동물은 발생할 때 척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생명체들. 그 다음에 문이 유두동물문이라고 들어갑니다. 유두동물이 두개골이 있는. 근데 이 다음에 문제예요. 보통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네. 얘는 그냥 그 다음부터 먹장어강, 먹장어목, 먹장어과에다가 속이나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얘는 어류가 아닙니다. 어류가 장어인데 아니라고요? 장어도 아니고 어류도 아닌 그런 생명체. 그럼 뭐죠? 그냥 얘는 먹장어예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기괴하죠. 생긴 것만 봐도 아주 요상하게 생긴 녀석인데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끈적이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끈적이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얘만의 특별한 끈적임이 있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최근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장어라는 녀석의 옆면에 하얀색 점들이 똑똑똑 찍혀 있는데 네. 저기가 점액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기서 분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점액이 얼마나 끈적거리냐? 우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손에 찐득이 붙겠지가 아니라 정말 끈적끈적한 이상한 거죠. 생긴 거 보면 콧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질감은 콧물이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왜 저런 걸 만드느냐? 네. 저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그렇겠죠. 물잖아요. 상어나 이런 애들이. 그러면 점액을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서 아가미를 막아버려요. 숨을 못 쉬게. 그러니까 애타게 하고는 도망치고 다음부터 이렇게 꼼지락대는 놈 안 먹어야지로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얘가 다른 용도로도 쓰는 게 하나 있는데 보통 밑바닥에 살기 때문에 고래나 이런 사체를 보면 그걸 얘가 파먹어요. 일종의 청수부입니다. 근데 내가 먹는 걸 남이 먹게 하기 싫으니까 점액으로 먹이를 덮어서 다른 애도 못 오게. 침 발라버리는 거네. 네. 그럼 얘는 그럼 과연 꼼장어에게는 안 붙을 것이냐? 붙습니다. 진짜? 지 몸에도 붙어서 그럼 얘가 벗겨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벗겨내면 자기가 몸이 독특한 게 우리는 생명체를 보면 이 꼬불꼬불거리나 헤엄칠 수는 있어도 독특한 동작 안 하는데 얘는 자기 몸을 우리가 끈을 묶듯이 매듭을 묶어요.
거예요, 지 몸을. 매듭을 네, 맨다고? 한번 묶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쭉 넣어서 당기면 매듭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몸을 쭉 쓸어내가지고 버리고 도망가요. 자기가 자기 몸에 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걸 활용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끈적거리냐? 이게 2017년에 있은 사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게 꼼장어들, 먹장어들이 지금 바닥에 널려 있는 거고요. 아, 이게 진짜 합성이 아니고 아,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거 미국 오리건주 고속도로에서 태평양 북서부에 아시아 국가에 공급하기 위한 어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싣고 가다가 샌 거예요. 파손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이 먹장어들이 길로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일부 차량을 보여드린 거고 뒤에 차들이 줄줄이 다 저거에 엉켜가지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가 써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한국에서 특히 귀한 요리다라고 정확히 지목을 해서 아시아 국가들 수출인데 한국이 이거를 먹는다라고 써 있을 정도입니다. 저거 어떻게 청소하실래요? 저거 막 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거 청소를 불도저로 했대요. 우와. 안 떨어져서 진짜로? 불도저로 바닥을 밀으면서 뜯어내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저게 저렇게 끈질기면 왜 끈질긴 건가라는 것과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먹장어라는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당연히 생명 쪽에서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분석 기술이나 이게 왜 그런가는 결국에 그 물질을 구성하는 게 뭔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화학에서 쓰는 기법들로 다 분석을 합니다. 얘가 그 먹장어의 그 하얀 점에서 나오는데 얘가 처음부터 끈적이는 게 아니라 우선 물이 필요합니다. 아, 어차피 근데 물에 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 물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제일 위에 이제 뮤신이라고 써 있는 글자가 보이고 네. 제일 밑에는 이제 스레드라고 써 있잖아요. 네. 뮤신은 흔히 말하는 점액성 생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점액을 뮤커스라는 것처럼 콧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 네. 근데 얘가 그렇다고 특별한 게 아닌 게 구성하는 물질은 당분들이랑 단백질이 서로 붙어 있는 물질이 뮤신입니다. 아. 얘가 만들어지. 근데 얘가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피부 관리 같은 거 할 때 유명한 그 달팽이 크림. 맞아요. 달팽이가 기어가면 뭐 끈적하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뮤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뮤신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끈적이는 점액만 있어서 씻어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달팽이 크림을 씻어내는. 네, 그거는 씻겨지고 이렇게 질기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이 들어가면은 그게 질겨집니다. 가운데 있는 그 슬라임이라고 써 있는 게 실과 함께 점액성 물질이 있는 건데 아. 이런 방식이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뭔가 튼튼하게 만들 때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철근 콘크리트를 하지 그냥 시멘트만 쌓아서 그렇죠, 건물 안 그렇죠. 올리잖아요. 이게 네. 막대기나 실 같은 게 끈적이는 거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 원리가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뮤신이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실처럼 생긴 게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데 네. 이걸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냈어요. 근데 우와. 보면은 가운데 실처럼 보이죠? 하얀색으로. 저게 아까 말했던 스레드고 눈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두껍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저 정도로 눈에 보이는데 질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미줄. 오. 근데 거미줄도 질긴가요? 거미줄도 엄청나게 질겨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치니까. 해치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한 가닥 거미가 만든 그거라 그렇지 이거를 섬유로 만들면 엄청난 강도가 생겨요. 케뷸라랑 비슷하거나 최소한 강철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아름답게 생겼는데 저게 왼쪽 A라는 그림을 보면 이 먹장어의 아까 하얀색 점처럼 생겼던 부분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형광등 찍어본 건데 네. 보면 빨간색 동글동글한 게 있고 주변에 약간 하늘색이나 보라색 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 빨간 곳이 아까 그 실을 만드는 세포들이에요. 오른쪽 그림 보면 제일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약간 계란 노른자 같은 게 밑으로 몰리잖아요. 네네. 저 세포가 주변에 단백질들을 붙이면서 실을 만들어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망처럼 한 겹을 만듭니다. 그럼 그걸 밀어내고 다음 겹을 만들어 밀어내고 해서 약간 촘촘히 쌓여있는 그물 덩어리를 만드는데 저거를 착안해서 사람들이 만든 게 그물총이에요. 딱 쏘면 그물이 팍 퍼져나오면서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저런 식으로 말린 거를 압력으로 쏴가지고 펼쳐지게 만들어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먹장어가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포가 저런 실들을 엮어내서 만드는데 이거는 결국엔 그냥 단백질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느냐? 네. 그 실제로 이제 상어가 만약에 문다고 했을 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상어한테 한번 콱 물리면 상처를 입겠죠. 그러니까. 이게 닿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뿜어내요. 스레드 셀이라고 있는 동그랗게 말린 거랑 밑에 있는 그 점액성 물질이 따로 있다가 바닷물을 만나야만 점액이 됩니다. 민물을 넣으면 안 돼요. 아, 진짜? 바닷물이어야 돼요. 염분 농도가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듐이니 클로라이드 이런 게 붙으면서 전기적인 상태를 바꿔서 풀어내요. 묶인 거를.
저 진짜 진짜 신기하다. 이 만드는 게 진화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네. 그것 때문에 먹장어가 먹장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밑에 개통도를 단단히 보면은 네. 저 빨간색, 주황색으로 된 첫 번째 점이 그 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순간이 생겨서 그거를 못 따라온 애들이 상어 같은 애들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장어류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실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나뉘게 돼요. 그래서 실 같은 끈적이는 것만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실이랑 점액만 있는 애들이 약간 그 미끈거리는 장어류가 되고 먹장어는 그 다음 중간 쪽에 보면은 슬라임을 아예 만들 수 있는 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택받은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애만 먹장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걸로 살아남은 거고 다른 애들 발생 못한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생명체로 바뀌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특이한 게 나오면은 어디다 쓸지를 고민하는 게 과학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점액을 어떻게 쓸까라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그 미용 목적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먼저 생기게 됐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거는 미용은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게 달팽이 크림도 효과가 좋아서 쓰는 거지 정말 이 만드는 과정에 만약 달팽이를 뭐 갈아 넣었다거나 실제로는 달팽이를 그 액체에서 돌아다니게 한다 그 액체를 모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먹장어 같은 것도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얘는 너무 질기기 때문에 접착제 그렇죠. 혹은 구멍 난 걸 막는 용도로 쓰는 게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이 점액만 썼을 때랑 실만 썼을 때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확실히 있나 없나를 보자 해서 보면은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구멍 뚫린 것들 속에다가 이 점액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진짜 물이 안 흘러내리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물에서 만들어진 물질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물에서도 안정성이 높게 있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한 게 여기다가 두유를 넣습니다. 에? 야, 저런 거 어떻게 생각을 해내지? 저기다 두유를 넣어야겠다라고. 이런 게 다 그리고 또 왜? 그건 아이디어를 응집해서 얻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우유도 치즈처럼 뭉치고 하는 것처럼 아 이게 단단하게 뭉치는 걸 써보자. 어차피 점액에 있는 실도 단백질이었고 콩도 단백질이라면 그것들이 연결되게 하면 훨씬 더 강하지 않겠냐. 자, 이게 가능했던 건 그림에서 이 두유에다가 결국에는 이 콩 가른 물이죠. 네. 콩 가른 물에 CaCl3 저거 일종의 그 염수 같은 거죠. 저걸 넣으면 두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그쵸, 간수를 그쵸. 넣으면. 그쵸. 두부처럼 뭉치니까 여기에다가 뮤신 같은 거랑 쓰레들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그냥 먹장어 것만 보면 계속 땡기고 하다 보면 점점 얇아지면서 끊어지곤 합니다. 네. 쓸려 내려오니까. 근데 두유를 섞어가지고 만들면 안 끊어지네요. 지금 780초니까 거의 10분이 넘게 놔둬도 완벽하게 유지가 돼요. 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친환경인 거죠. 요즘 그쵸. 세상에선 친환경이 최고죠. 땅에 그렇죠, 묻어도 그렇죠. 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써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거미줄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저 직경 12나노 길이 15cm가 먹장어의 점액에 있는 실입니다. 그래서 보인 거예요. 15cm나 되기 때문에 실처럼 다 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만 배를 확대한다면 어떤 규격이 되냐? 직경 1.2cm에 15km 규격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굵은 밧줄이 엄청 긴 거라 볼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짜면 어떨까? 옷감처럼. 그래서 거미줄과 다른 점은 거미줄은 그 자체가 끈적여요. 이것도 그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반복되느냐. 보통 거미줄에 많이 쓰이는 게 몇 종류가 있는데 제가 또 거미도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실 한 가닥씩 나오는 게 원형을 이뤄서 막 돌아가면서 약간 로프를 꼬듯이 합니다. 이게 거미의 샘을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실 하나하나 만드는 게 배열돼서 동시에 쏘면서 꽈가지고 진짜 섬유를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 네. 진짜로. 이 방식처럼 하는 건데 점성은 덜하고 강도가 높으니까 아 이걸로 천연 섬유랑 직물을 만들자라는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먹장어로. 거미는 이미 연구가 많이 돼서 네. 이 뭐 방탄 섬유로 쓰는 케블라 같은 걸 대체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먹장어는 이제 터져 나오는 블루오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는 거를 고려하면 수급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면 괜찮은 분야가 아닐까. 아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거미 너무 유명해지고 연구도 나오니까 스파이더맨 나오잖아요. 야, 그 나오는데 수요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먹장어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는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으로 과메기
저 과메기 진짜 좋아하는데. 과메기는 좀 더 오래됐죠. 이 조선시대부터 먹은 걸 알고 있고 이 과메기가 우리나라를 구한 생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과메기가 뭔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네. 왼쪽 위에 있는 게 말리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제조 과정. 그 밑에가 약간 갈색으로 되고 윤기가 흐르는 과메기입니다. 네. 과메기를 뭘로 만드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네. 과거에는 청어가 그쵸. 근본인데 청어 수급이 또 어렵고 하니까 꽁치를 사용하는 게 최근에 많이 쓰고 그래서 맞아요. 요새는 구룡포 과메기도 거의 꽁치 같고 네. 근데 이 저 두 가지 생선을 쓰는 이유가 둘 다 기름기가 많아서 저 생선들을 이용해서 과메기를 만듭니다. 그럼 과메기를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쓴 게 누구냐? 알죠. 네, 이순신 장군님이 과메기의 대가였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완전 난장판이었죠. 이미 제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급이 없었습니다. 식량 보급도 없고 나라에서 금전 지원도 없고 알아서 병력을 만들고 먹으면서 알아서 싸워라. 그리고 나라를 지켜라가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본거지라고 해야 될까요? 본진이 전라도 쪽이었잖아요. 네. 이쪽에 곡창지대가 많아서 우선 식량 수급이 되면서 그 해상 권한을 다 잡고 있으니까 잡기가 편했어요, 물고기를. 그래서 청어를 엄청나게 잡아서 이것들을 교환한 돈으로 병력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난중일기를 봐도 계속 과메기가 나와요. 청어를 가지고 뭘 했다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조선의 군선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옥선과 거북선이 제일 대표적인 네. 전투를 위한 배인데 아니 병사 키우라고 주는 돈도 없는데 배를 많이 만들 수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배 12척만 남은 채로도 싸우신 거고 그래서 제일 많았던 건 네모로 쳐놓은 포작선이라는 배가 제일 흔했습니다. 네. 이거 원래는 어선이에요. 어선인데 전쟁이 되니까 징발해가지고 평소에는 낚시를 하고 그리고 전쟁할 때는 싸우고 요렇게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 안 할 때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포작선으로 계속해서 청어를 잡는 겁니다. 난중일기에 써 있는 기록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네. 얼마나 잡으셨냐면은 1592년에 청어를 13,242름을 곡식과 바꿨다. 두름이라는 게 10마리를 묶어놓은 1만, 와, 그럼 10만 마리네. 13만 마리를 곡식과 바꿨고 그 다음에는 또 8,000두름, 8만 마리를 했고 이게 계속 청어 잡아서 바꿔가지고 병사 키우고 그걸로 먹어서 싸우고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와. 과메기 밑에 영어로 과메기라 써 있잖아요. 네. 저게 정식 명칭이에요. 아, 논문도 논문도 과메기로 나와요? 과메기라고 써요. 우리나라 거예요, 저거는. 과메기는 과메기예요, 영어로도. 자, 그럼 이게 말리는 거면은 사실 육포도 그렇고 보통 훈연을 해야 안 썩고 잘 마르는데 네. 과메기를 마르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이걸 또 조사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논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비교를 한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지고 약간 차가웠다가 상온이 됐다 며칠 되면서 마르잖아요. 네네네. 겨울이면 한 영하 16도에서 5도 사이라고 사람들이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온에 그냥 놔두는 것처럼 말리는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온도마다 어떤 성분이 바뀌냐를 본 건데 저 밑에 6개의 구조에 있는 거를 1순위로 본 겁니다. 네. 왜냐면 제가 우리가 상상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근데 히스타민, 티라민 써있는 두 종류는 아미노산들이 변성돼가지고 만드는 건데 쟤네들이 약간의 독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먹잖아. 그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어랑 꽁치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가운데 아까 나와있던 카다베린이랑 퓨트레신 이름부터 쟤네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름부터 카다베린은 라틴어로 카데바, 시체 썩는 그 냄새가 카다베린 냄새고요. 그리고 퓨트레신은 라틴어로 퓨트레스콜에서 썩다. 그러니까 인체나 이런 동물 조직이 부패했을 때 형성되는 우리가 말하는 시체 썩는 냄 맡아본 적은 없는데 어떤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것들이 바로 저 두 가지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스퍼민이 이제 스펌이 정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쟤네들은 흔히 말하는 밤꽃 냄새. 아. 그래 저것들이 어떻게 되는데 저 중에서 스퍼미딘은 몸에 들어가도 돼요. 쟤네들이 몸에 항산화 효능이 있고 하다고 하면서 일부러 약으로도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비교를 했더니 보면은 뭔가 다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25도는 제가 빨갛게 네모쳤는데 네. 다른 것은 Y축이 농도가 한 50, 80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상온에서는 저 400이에요. 그냥 완전히 푹 썩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만들어지는 것들도 이제 퓨트레신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아까 카다베린이 제일 위에 있는 두 가지 삼각형 까만색 하얀색 네. 그래서 그냥 상온에서 하면 썩는다 과메기고 뭐고 못 만들어요. 저거 안 되고 그래서 온도가 무조건 낮아야지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어나 이런 거 말고 기름기가 있는 거랬으니까 기름기 있는 다른 생선으로 하면은 안 되겠느냐? 제가 그 가장 흔한 고등어. 그렇죠. 고등어 고등어 기름기가 기름이 줄줄 흐르죠. 고등어의 까만색 살 있잖아요. 네. 가운데. 그게 네네. 원래는 이제 회 뜨면 빨갛죠. 얘가 이걸 비리다고 못 먹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기름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오메가3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구우면 껍질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잖아요. 네. 맞아요. 껍질에도 기름기가 많아요. 그것도 다 몸에 좋은 그 우리가 말하는 DHA 같은 것들. 맛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쓰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고등어는 회로 함부로 못 먹는다. 배에서 바로 먹거나 아니면 진짜 갓 잡은 거 아니면 못 먹잖아요. 네. 이게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게 고등어에 히스티딘이 많아요. 아미노산이 티로신이랑 얘네들이 아까 봤던 히스타민이랑 티라민으로 바뀌는 물질입니다. 고등어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증상이 그 스콘브로이드 포이즈닝이 고등어 중독이라는 증상인데 저게 실제로 있는 용어예요. 고등어가 유독 저걸 많이 만들어서 조금만 부패해도 먹으면은 발진 나고 배탈 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저는 우선 과메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기도 있고 풍미가 되게 강하고 좋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결국엔 농축의 문제예요. 자, 이 농축을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화학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만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술을 만들면 낮은 도수의 술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 주정을 발효시키는 종류의 효모들이 고농도 가면은 죽거나 아니면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조난당하면 쓰려고 그 보통 휴지나 종이나 설탕 이런 걸로 에탄올을 만드는 거를 해봤어요. 다른 거 찾아보면서. 조난당하면 쓰려고. 비상시에 이제 우선 알코올을 만들어야 소독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이 효모 종류에 따라서 한계 퍼센트가 있고 이게 10몇 퍼센트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끓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별 증류라는 알코올이 좀 더 빨리 기체가 되니까 기체로 나온 걸 모아서 고농도를 만들자라는 거를 썼었고요, 사람들이. 그 결과가 저기 보이는 곡물로 만든 막걸리 같은 거를 증류해서 우리가 증류주합은 소주를 만들거나 맥주 같은 이런 밀 종류로 만든 것들이 흔히 말하는 위스키가 되죠. 네. 그리고 포도주를 하는 게 브랜디 혹은 꼬냑이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엔 다 이렇게 농축을 하면 공통적으로 풍미가 좋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농축된 것 중에 어디까지 좋아지냐? 제가 아는 농축 중에 가장 제대로 된 농축. 저 노란 게 산화우라늄입니다. 산화우라늄을 우리가 이제 원심분리라는 걸 농축을 해서 해결료를 만들죠. 그렇죠. 저것도 농축의 아주 끝판왕이죠. 좋은 케이스. 농축을 적당히 하면 해결료가 되고 농축을 아주 열심히 하면 핵폭탄 재료가 되는 거고 이 퍼센트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농축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뭐가 농축되느냐? 일반적으로 수분은 날아갑니다. 수분들은 날아가지만 저 물질들은 딱 봐도 탄소들입니다. 저 보통 우리가 꺾여져 있는 꼭지점들에 탄소가 있다고 보고 네. 수소는 많으니까 안 그리니까 아마 화학 나오셨던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여주셨을 텐데 이게 다 그냥 탄소 물질이고 탄소는 그리고 물에 안 녹아요. 그 말은 쟤네들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한마디로 지방 성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도코사 헥사엔산이 앞글자를 따면 DHA. 저게 머리 두뇌 발달에 좋다라고 하면 DHA. 그게 도코사 헥사. 네, 그렇구나. 그걸 줄인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에이코사 펜타엔산은 EPA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그리고 마지막 리놀레산도 리놀레산의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얘네가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길쭉한 게 있으면 저 구조 중에서 뭔가 특징적인 곳이 지금 빨갛게 보이죠. 다 그냥 막대기만 있는데 저기만 빨갛게 산소랑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네. 저렇게 뭔가 특별한 게 나오는 위치를 첫 번째 위치로 삼아서 우리가 알파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알파부터 알파, 베타 쭉 순서가 가다가 몇 번째든 간에 어쨌든 마지막을 오메가라고 불러요. 근데 오메가에서부터 하나, 두 개, 세 번째 위치에 보면 거기에 선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갛게 쓴 3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는 걸 우리가 오메가3라 부르고 그래서 오메가3는 한 종류 물질이 아니라 저 세 개가 다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3 먹었다. 그럼 DHA도 먹은 거고 EPA도 먹은 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먹은 거네요. 네, 똑똑해져요. 이제 여기부터 또 하나의 본론인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자, 잡아서 당연히 내장이랑을 빼야지 부패가 안 되니까 제거를 하고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걸어가지고 말리면 약간 색이 변질되면서 삐쩍 마른 뭔가 결과물인 과메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을 봤어요. 사람? 미라. 그래서 이게 진짜 과정이 그런가? 이 미이라 제작 과정이 있는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시체를 우선 닦고 코 쪽으로 해서 막 뇌랑 내장을 제거를 해서 다 다른 통에 넣죠. 그리고 나트론이라는 그 물질인데 담가서 건조시켜요. 그러면 색이 까매집니다. 변색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색감해지. 까매지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학이잖아요. 화학이 네. 왜 케미스트리냐?
시켐이라는 게 아마 곽 소장도 말씀하셨던 어둡다. 까만색이라는 이집트 말인데 이집트 쪽 나일강 흙이 까만색이어서 그렇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미이라를 만든 과정 중에 색이 검은색이 됐다. 색이 바뀌었는데 검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곳이다 해서 생겼다 그래요. 왜냐면 연금술이 화학의 전신인데 연금술의 발원지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게 검은 기술이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이 단계 다음이 사람들이 까매진 거를 다시 뭐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뀐 다음에 금이 될 것이다라고 상상한 게 연금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새카매진 다음에 하는 과정도 이제 돌돌 말아서 이제 포장이라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근데 이게 뭔가 단어가 되게 친구네요. 아니 교수님도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집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밀봉하고 그 사이에는 그 사실 그 새까맣게 사람 그려진 거 옆에 작지만 그 엠발밍이라고 써 있는데 네. 저게 그 방부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미이라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건조 과정입니다. 사실은 건조가 어떻게 달랐을까? 미이라를 만드는 건조 과정의 핵심은 나트론입니다. 나트론은 저기 써 있는 소듐 카보네이트, 탄산 칼슘, 탄산 소듐, 탄산 수소 소듐이랑 소금이랑 저 황산수소 네 진짜 가지 오랜만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제 뒤섞여 있는 천연 물질이 나트론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염기성 물질인데 지금 오른쪽에 카이저 나트론이라고 제품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저게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나트론 제품이에요. 독일에서 만든 건데 네. 뭐 어디에 쓰인다고 정확하게? 주성분이 아까 말한 탄산수소, 소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리할 때 쓸 수 있죠. 베이킹 파우더. 근데 이거 나트론이라는 거가 보면 이집트 쪽에 생길 수밖에 없던 게 호수가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라는 게. 네. 유명한 거는 탄자니아에 있는 나트론 호수가 되게 유명한데 이거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되게 기괴해요. 뭔가 새빨개요 호수가. 막 군데군데 하얀색 가루들 막 있고. 이게 왜 그래요? 빨가느냐? 이게 나트론이라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라서 호수 자체를 염기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웬만한 세균들이 죽겠죠. 그렇게 죽으니까 염기성에서 살 수 있는 종류가 붉은 박테리아라는 종류가 있어요. 걔네만 살아서 빨개집니다. 이게 그 나트론 호수가 많은데 여기가 약간 천연 박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나트론을 하면은 딱딱해지죠. 왜냐? 저렇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체가 바뀌는 과정 중에 이게 또 죽음의 7단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을 인식해서 막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사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중에 실화화라는 게 있죠. 몸이 비누화가 되는 그쵸. 과정인데 나트론 호수를 보면은 저렇게 삐쩍 말라있는 새 그림 있잖아요. 네. 저게 일종의 실화화가 되는 겁니다. 왜? 오. 비누를 만드는 것은 기름 성분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넣으면은 걔네들이 비누가 만들어지죠. 나트론 호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비누화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나트론이 풍부한 지역에서 과메기를 만드는 시도가 생겼다면 이 음식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방부 처리를 하느냐. 그 왼쪽에 있는 그 신나말데하이드랑 리나룰이라는 게 있는데 저것들이 이제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방부 성분들.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발라가지고 방부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과메기에 대한 방부 연구하는 사람 뭐가 있을까? 자, 이거를 뭔가 약품을 발라서 하기에는 음식의 풍미를 상하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는 게 2022년 논문인데 저게 그 제트 플라즈마라고 헬륨이나 알곤이나 질소 같은 그런 몸에 문제없는 비활성 기체를 고압에서 때리면 저런 플라즈마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플라즈마 생각하면은 막 뭔가 다 파괴하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아프고 할 것 같지만 저게 보통 상하 플라즈마라서 저거는 손을 대도 안 뜨거워요. 그래서 저거를 쓰면은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만 다 없앨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저 플라즈마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없앤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물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 분자를 깬다거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거를 과메기에 쓴 사람이 저 2020년 논문입니다. 이걸 과메기에 썼다고? 과메기의 그 표면 세균을 없애면서 손상을 가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한 플라즈마 기술. 저 정도면 양반이죠.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그래 두 번째 파트의 결론이 뭐냐? 과메기를 먹는 것과 미이라를 먹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르지 않다. 명확하죠? 저는 그래서 계속 과메기를 안 먹을 거고요. 이걸 하면서 궁금했던 건 과연 미이라는 무슨 맛일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곽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이라는 그 맛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인문학적인 거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를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과연? 과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